오늘은 9장 질소의 일부 질소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호수화학이나 담수 생태학에서 질소가 의뢰 한 챕터를 차지합니다. 질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질소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체에는 모든 생물체는 단백질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생물체의 중요한 그 구성 원소이고, 무게로 치면은 바이오매스의 약 10% 정도가 질소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한 40% 되고, 그 외에 수소, 산소가 있고, 그다음에 질소가 한 10% 정도 됩니다. 단백질의 요소이니까 이 질소는 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 원소죠. 필수 원소인데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로 따져보면 한 두 번째쯤 됩니다. 물속에서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인이 가장 결핍되어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인이 제1 제한 영양소가 되고, 질소는 제2 제한 영양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이 부족할 때가 대부분인데, 인이 농도가 많이 높아져서 인이 풍부해지면 그 다음에 질소가 부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질소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물속에 있는 조류 성장이 제한됩니다. 그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약 0.3mg/L, 질소만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 질소와 인의 원자 비를 보면은 인이 많아져서 질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은 그 비가 16 이하로 됩니다. 생물체 조성이 NPB가 16대 1이기 때문에 이 16보다 작아진다고 하는 뜻은 질소가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6보다 작아지면은 그때 제한 영양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천 호수의 질소의 자연 배경 농도가 아주 청정 지역에도 가보면 한 1mg/L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의 플랑크톤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을 제한하는 농도 0.3mg/L 이하로 잘 안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질소는 그 조류 성장에는 충분할 만큼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가끔 이 NPB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인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뇨, 퇴비, 하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인의 함량이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대로 인은 기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썩히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인이죠. 탄소나 질소는 좀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오래 썩힌 그런 부숙된 퇴비 이런 데는 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인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인은 이제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질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NPB가 낮아진다. 그래서 질소는 제2 제한 영양소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질소의 존재 형태 중에서 암모니아는 물속에 있는 동물에게 독성을 나타내는다고 하는 생태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특히 독성을 많이 보이는 그런 생물은 냉수 어종입니다. 연어과 어류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에 비해서 잉어과 어류, 우리나라에 많이 사는 잉어, 붕어 이런 물고기들은 암모니아의 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연어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미국의 강에서는 암모니아의 농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NH3, 프리 암모니움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NH4 플러스 이온, 암모니움 이온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pH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프리 암모니아가 독성이 더 커요. 그래서 pH가 높을 때는 이 암모니아가 프리 암모니아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독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총 암모니아 양보다는 프리 암모니아의 농도가 이 독성을 더 좌우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하수 처리장 방류수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하천, 우리나라의 그 강하구들이죠. 그러니까 영산강 하류, 뭐 금강 하류, 낙동강 하류 이런 곳은 그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질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나이트레이트입니다. 질산이온이죠. 이 질산이온은 음용수 수질 기준으로 10mg/L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면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정한 지역에서 질소의 농도는 보통 한 1mg/L, 좀 높아도 2mg/L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지하수에는 농도가 이렇게 높은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것은 그 비료 성분이 용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하수관이 깨져서 하수가 스며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제한 영양소의 개념, 식물 플랑크톤의 제한 영양소의 개념으로서 질소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 대상인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90% 정도의 호수에서는 인이 제한 영양소이고 한 10% 정도에서는 질소가 제한 영양소로 나타납니다. 대략 그 정도 비율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질소가 제한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다는 거죠. 이 그림은 인농도와 클로로필, 즉 식물 플랑크톤 밀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R 스퀘어가 0.70, 그 다음에 오른쪽 것은 질소와 클로로필입니다. 보면은 이 인농도와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질소와도 상관관계가 유의적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소가 식물 플랑크톤을 성장을 좌우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과 질소 자체가 농도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질소의 근원과 인의 근원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의 근원은 주로 하수, 퇴비 뭐 이런 것들인데 질소의 근원은 제일 많은 게 비료입니다. 근데 비료가 나오는 곳에서는 당연히 퇴비도 유출되고 또 뭐 생활 하수도 같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비료 성분인 질소가 많이 나오는 곳과 인이 많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질소와 인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렇지만 그 결정적으로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더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인은 인이다 하는 거죠. 질소는 존재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인의 경우에는 워낙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인은 늘 산소 4개의 원자와 결합한 그런 상태로만 존재하죠. 그리고 더 이상 인은 그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질소는 다양한 형태로 산화가 되기도 하고 환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변화를 거칩니다. 대체로 그 환원된 상태가 단백질, 아미노산, 요소, 암모니아, 여기는 질소에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질소에 수소가 3개가 붙어 있어서 산화수로 따지자면은 질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인 상태죠. 마이너스 3인 상태고 그 다음에 좀 더 산화가 되면은 아질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산화소가 플러스 3이고 최종적으로 질산이 가장 산화된 상태인데 산화수가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그 산화된 형태와 환원된 형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질소의 특성입니다. 이 중에서 암모니아, 또 요소 이런 것들은 그 환원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단백질을 만들 때는 이 환원된 형태의 질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도 환원된 형태의 암모니아 또는 요소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먼저 흡수하고 암모니아가 다 고갈되면은
그 다음에 질산이온으로 질산이온을 흡수한다는 거죠. 질소의 존재 형태 중에서 좀 특이한 게 N2입니다. N2는 대기 중에 약 80%가 N2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은 질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물이 잘 이용하지를 못합니다. 생물이 잘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불활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질소가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산화된 형태죠. 나이트라이트, 아질산 이온, 나이트라이트는 물속에 한 소량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질소의 양 중에서 뭐 한 1% 수준이에요.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불안정한 상태이고 금방 산화됩니다. 금방 산화돼서 질산이온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의 양이 제일 많은 것은 대부분 이 질산이온 또는 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유기질소와 무기질소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무기질소라고 하는 것은 오게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오게닉이라는 말은 환원된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원된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좀 쪼개지면 이제 폴리펩타이드 수준이 되고 여기서 더 쪼개지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이것들은 그 유기탄소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그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요 R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도 이제 유기물 여러 다양한 유기 분자들이 여기 붙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아미노산은 뭐냐면 여기 아미노 그룹이 있습니다. NH2라고 하는 아미노 그룹이 있고 이쪽은 COOH 카복실 그룹이 있어요.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 애시드입니다. 아미노 애시드 두 개가 만나는데 여기는 카복실기, 이쪽의 아미노기가 결합을 합니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여기 보면 물이 빠져나온 것을 표시해 놨죠.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 빨간색으로 요 COOH와 NH2가 결합이 돼서 이러한 그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본드라고 하죠.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본드들로 연결이 돼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것이 이제 단백질이 됩니다. 이렇게 그 유기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분자를 유기질소라고 부르고 이 유기탄소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질소 형태를 인오게닉 무기질소라고 합니다. 무기질소는 암모니아, 질산, 아질산 이렇게 세 가지를 꼽으면 됩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이 질소는 빠져 있습니다. N2는 빠져 있는데 이 수생태계에서 질소를 논할 때 N2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물이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불활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소의 순환에서 물론 질소 순환의 일부이긴 하지만 거의 고려하지 않고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질소에 N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오르게닉 나이트로전이죠. 오르게닉 나이트로전이 산화되면은 이 탄소 부분은 CO2가 되고 단백질의 요 수소 부분은 H2O로 산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 NH2기가 있죠. 아미노 그룹이 있는데 이 아미노기는 암모니아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부분이 CO2가 돼서 다 기체로 나가고 수소 부분은 H2O로서 떨어져 나가면 이 암모니아가 남는 거예요. 여기서 암모니아가 남아서 무기질소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산화되면은 기체상으로도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암모니아로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형태로 나온 것은 물속에서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또 산화가 됩니다. 자, 암모니아에서 산화가 되는 그런 과정은
그래서 나이트라이트를 거쳐서 나이트레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중간에 N2가 있는데 산화 상태로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가, 0가, 플러스 3가, 플러스 5가 이렇게 산화 상태로 보면 이렇게 4단계가 되는데 실제로 N2는 거의 불활성이고 암모니아가 산화되면은 N2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이트라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나이트라이트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박테리아가 이것을 또 산화시켜서 나이트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에서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레이트로 가는 과정을 나이트리피케이션, 질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암모니아와 단백질 요소는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3가 상태의 환원된 질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화 환원 상태로 보면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질소는 전부 아미노 그루브 형태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3가의 질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될 때는 이 질소를 건너뛰어서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레이트로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그 나이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거꾸로 또 환원이 될 때는 이 나이트레이트에서 나이트라이트를 거쳐서 N2로 환원이 됩니다. N2를 거쳐요. 그 다음에 N2가 나중에 이제 공기 중에서 그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 의해서 아미노기로 또 되고. 근데 물 속에서 보통 분해되는 과정은 암모니아에서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레이트가 됐다가 나이트레이트에서 나이트라이트를 거쳐서 다시 질소로 옵니다. 질소로가 돼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 속에 나이트레이트가 없어지는 환원되는 과정을 디나이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D라는 말은 없애버린다, 떼어낸다 이런 뜻이죠. 이 나이트레이트가 N2 가스가 돼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던 질소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은 이제 농업에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질소 비료를 많이 뿌려주는데 이 탈질 작용을 하는 박테리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은 그 뿌려준 질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질소는 산화, 환원, 또 분해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질소의 형태가 점차 변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변해갑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전체 질소의 존재 퍼센트를 말합니다. 맨 위가 이제 100%가 되겠죠. 자, 단백질이 프로테인이 물속에 배출이 되면 프로테인은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테인에 있는 탄소와 수소가 CO2와 H2O가 되고 날아가면은 거기에 아미노 그룹은 암모니아로 배출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테인이 줄어들면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암모니아가 늘어나면 암모니아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나이트라이트로 변해갑니다. 산화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라이트가 만들어지는데 나이트라이트는 곧바로 불안정하고 나이트라이트에서 나이트레이트로 변하는 반응 속도가 빨라요. 아질산에서 질산으로 가는 반응 속도는 빠릅니다. 암모니아에서 아질산으로 변해가는 속도는 느리고 아질산에서 질산으로 가는 반응 속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라이트는 물속에 오래 축적되지 못하고 곧바로 나이트레이트로 바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100% 나이트레이트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다 질소의 분해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최종 산물로 나이트레이트로 다 산화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은 자연계에서도 일어나고 또 하수 처리장에서도 똑같은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수를 버릴 때는 하수에는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분해되고 나면 암모니아 형태가 돼서 보통은 암모니아 형태로 그대로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더 산화시켜서 나이트레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거나 나이트레이트를 또 다시 N2로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거나 이런 방법으로 질소를 제거합니다.
자, 질소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질소는 형태가 다양하죠. 유기질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라이트, 이 존재 형태별로 측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여기서는 총질소를 측정하는 방법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총질소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총질소라고 하는 것은 이노르게닉 나이트로전과 오르게닉 나이트로전 이거를 이제 다 측정하는 거죠. 근데 유기질소를 측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면 유기물을 암모니아로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유기물을 전부 질산으로 바꿔가지고 질산 이온을 측정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이 토탈 켈달 나이트로전이라고 해서 켈달법이라는 겁니다. TKN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켈달법은 뭐냐면 이런 그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목이 긴 플라스크가 있는데 이 목이 긴 플라스크는 켈달 플라스크라고 부릅니다. 목이 긴 이유는 여기다가 샘플하고 황산을 집어넣어서 가열을 해요. 이 아랫부분만 가열을 합니다. 조그맣게. 그러니까 전열기가 아주 직경이 작은 걸 써요. 이 아랫부분만 가열하면 황산 증기가 유기물을 그 산화하다가 황산이 증기로 만들어집니다. SO3 증기가 만들어져서 가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응결이 돼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황산이 금방 다 휘발해버리면 황산이 소모가 많죠. 그리고 분해되는데 충분히 가열할 시간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열을 분해를 하고 기화되도록 목을 길게 냉각 장치를 붙여놓은 거죠. 일종의 냉각이 되고 다시 들어가서 또 황산이 증기가 돼서 응결이 돼서 분해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켈달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하고 나면은 여기는 황산을 집어넣고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기탄소가 다 CO2가 돼서 날아가요. 진한 황산에 의해서 탄소가 다 그 탄화가 되고 산화가 돼서 날아가고 질소는 암모니아인데 황산이 굉장히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모니움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니움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상으로 날아가질 않아요. 알칼리성이 되면은 질소가 암모니아가 암모니아 프리 암모니아 가스로 존재하고 끓이면은 다 휘발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산성 조건이기 때문에 휘발하지 않고 암모니움 이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해가 다 끝난 다음에 암모니움 이온을 측정하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하면 유기질소 부분이 전부 탄소 부분이 다 날아가요. 유기질소에서 탄소 부분이 CO2로 날아가고 질소는 암모니아 형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로 다 바뀌고 또 원래 물속에 암모니아가 좀 있었겠죠. 원래 물속에 암모니아가 있는 경우에 이 암모니아하고 이것을 같이 측정을 합니다. 둘 다 암모니아로 변했으니까 이제 암모니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켈달 나이트로전법은 뭐냐면 무기질소는 무기질소 중에서 암모니아도 측정이 되고 유기질소가 측정이 되고 그러니까 질소의 산화 상태를 보면은 마이너스 3가의 환원된 질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데서 많이 쓰느냐 하면은 그 호수의 퇴적물, 세디멘트라든가 또는 생물체의 질소 함량을 측정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하천물이나 호수물에서 총질소를 측정할 때는 이 퍼설페이트 나이트로전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산화제를 집어넣어줘요. 퍼설페이트라는 그 산화력을 가진 산화제를 집어넣으면은 유기질소 중에 유기탄소도 전부 CO2가 돼서 날아가고 암모니아 이런 아미노기가 전부 질산이온까지 산화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소가 다 산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모든 질소가 질산이온, 나이트레이트 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산화제를 이용해서 그 유기탄소를 전부 날려보내서 없애버리고 질소는 모두 유기질소 또는
암모니아, 나이트라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질산까지 완전 산화시킵니다. 질산이 제일 완전히 산화된 상태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니까 이 측정법에서 측정되는 그 최종적으로 질산으로 측정하는 이 값은 뭐냐면 물속에 있는 모든 질소를 다 포함합니다. 물론 N2는 빼고 유기질소,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 이것이 다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탈 퍼설페이트 나이트로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토탈 나이트로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토탈 켈달 나이트로전과 토탈 나이트로전은 그러니까 토탈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요 아질산과 질산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앞에 켈달 나이트로전은 요 유기질소와 암모니아만 측정하는 것인데 이 토탈 나이트로전은 아질산과 질산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TN이 TKN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산소가 없는 물, 혐기성 상태의 물, 하수 같은 것, 하수라든가 또는 호수의 그 부영양 호수의 퇴적물 이런 곳엔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면은 아질산과 질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료에 대해서는 아질산과 질산이 없으니까 이 TN과 TKN이 같은 값이 됩니다. 산소가 없는 그런 그 하수라든가 슬러지라든가 뭐 이런 하여간 산소가 없는 물에 대해서는 TN과 TKN이 같은 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소의 근원은 어딘가?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N2가 중요한 질소의 근원입니다. 활성이 없는 그런 불활성 기체라고 했는데 그래도 박테리아 중에 일부는 이 N2를 암모니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질소 고정 박테리아 대표적인 것이 식물체 뿌리에 붙어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죠. 그 뿌리혹 박테리아 말고도 물속에도 그 남세균이라고 하는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또 질소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소스예요. 지구 대기 중에서부터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지고 그다음엔 이 암모니아를 그다음에 식물이 이용하는 거죠. 식물 동물에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소스인데 그 외에 사람이 그 증가시킨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비료죠. 육상의 그 질소 비료를 비료의 주성분이 질소니까 비료를 많이 준 곳에는 질소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고 그래서 농경지역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가면 질소의 농도가 청정지역에서는 한 1mg/L 되다가 이게 이제 3mg/L 뭐 이 정도까지 증가합니다. 하수에는 당연히 그 단백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질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의 질소 농도는 거의 20mg/L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에 비해서 뭐 10배, 20배 이 정도 농도를 보입니다. 또 모든 동물의 배설물에는 질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요소 이런 질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그 비료, 퇴비, 배설물, 동물의 배설물 이런 데서 휘발된 암모니아가 빗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휘발된 암모니아가 빗물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거나 아니면은 가축이 많은 지역의 그 빗물에는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보면은 빗물의 질소 농도가 1mg/L 정도, 그러니까 하천의 자연 배경 농도하고 같은 수준인 거죠. 이런 요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래 들어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또 질소산화물이 많이 생깁니다. 공기 중에 N2가 자동차 엔진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온 고압을 맞게 됩니다. 고온 고압을 맞으면 거기에서 그 산화가 돼서 질소가 산화돼서 질소산화물이 되고 이것은 이때부터는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이런 반응은 자연계에서도 원래 일어나요. 대기 중에 번개가 칠 때는 굉장히 고온과 고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소량의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그 질소의 산화물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자동차 엔진 속에서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질소의 순환 형태, 존재 형태와 근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